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상구 선생님입니다. 2026년 국제법 개론 기출 해설하고 또 여러분 좀 궁금해 하실 2027년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총평이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난도가 좀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잘 아시다시피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가 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난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난도를 이렇게 높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점수가 잘 못 나왔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연락이 오고 또 주변에 물어보게 되면 아주 못 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90 이상도 좀 많이 보이고, 어쨌든 간에 난도는 좀 높았겠다. 체감 난도 높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3개 논점이 신규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좀 세어봤는데요.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대략 제가 보니까 33개 정도 신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평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난도가 좀 높았을 것이고요. 이게 3번, 이게 3번인데요. 조약 원문의 출제 빈도가 높다. 여기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또 내년에 선발 인원에 따라서 난도가 달라지겠지만 올해는 난도가 높아질 텐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생각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조약 원문 출제 비중이 높겠다. 두 번째는 판례를 많이 내겠다. 그래서 저는 그 패권반 등에서 두 축으로 준비를 시켜드렸었는데 올해는 그 판례는 거의 안 나오고 조약 원문 출제를 많이 했더라고요. 조약법, 외교관계, 해양법, 국가면제, 남국조약 등 문장이 결어지게 되고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드는 문장들은 저도 이제 조약 강의를 오래 하고 또 해왔기 때문에 이게 조약 원문이라는 것을 제가 금방 좀 알아차리는데 심지어는 국제경제법도 원문을 찾아서 냈더라고요. 조약 원문,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번역된 영어 조약 원문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저것도 똑같은데 난도 상향을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약 문장을 보고 보통은 기출을 된 걸 보고 좀 바꿔서 묶어서 내거나 바꿔서 내시는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조약 원문을 찾아보시면서 이걸 좀 문장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하신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난도 높게 하려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핵무기 관련 문제, 저건 약간 군축에 대한 이야기라서 제가 다행히 책에다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강의할 때도 가볍게 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요것도 좀 출제 난도 상향을 위해서 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핵무기 금지 조약은 제가 7급도 강의하니까 국제 정치학에서 예상되는 원점인데 거기서도 안 나왔는데요. 이 고급 국제법 개론 시험에서 먼저 나와서 야, 이거 특이하다. 어렵게 내가 이를 쓰셨구나 이런 거죠. 판례가 보통 제가 작년에 기억이 한 5개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한 개, 윈블도너 사건인가 한 개 나와서 야,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27년 대비할 때 판례 공부를 하라고 해 말하고 해야 돼?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한 개 출제가 되었고 전반적인 공부 전략은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국제경제법이 축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2문제, 3문제 나왔는데요. 올해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 문제를 내면서도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궤도국 우대 규정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도 상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자, 그럼 문제를 좀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본의 국제법의 연원 법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인데 문제가 그 옳은 것은 이렇게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난도 상향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요 1번 옳지 않은 것이고요. 요것은 난도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38조 1항 규정된 법원의 순서
는 위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뭐 조약, 조약이 먼저 나오는데 조약이 관습보다 상위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그 재판부의 그 심리 근거, 판단 근거의 어떤 편의성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긴 합니다. 조약은 체결 당시 일반 국제법의 강행 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려하는 강행 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후 출연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면은 종료가 되는 건데요. 무효로 되어서 종료하게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네, 죄악과 관습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 인후법 우선 원칙 적용. 네, 뭐 그냥 기본적인 논점입니다. 법일본 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죄악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재판 불능을 막기 위해서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그래서 요건 2번은 좀 예를 쓰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출 논점들을 그대로 출제를 한 것이고요. 네, 전권 임장 요 문제도 조금 어렵게 만들려고 예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도 조약의 조약문을 조금 염두에 두고 낸 그런 문제로 보여지는데 전권 임장 요 자주 나긴 합니다만은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 임장 없이 조약의 계속적 동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에 저건 이제 앞에 국제기구 파견된 대표를 붙여가지고 조금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보니까.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랬는데 전권 임장 없이 동의 표시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추인이 있으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저것도 죄악문을 그대로 낸 건데요. 또 이분도 보면은 네, 파견국과 접수국간 죄악문을 채택할 채택이죠. 파견국, 접수국, 채택, 외교공관장, 정권인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외교장관은 전권 임장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조약 체결 관련된 모든 행위를 모든 행위 수행 목적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한 것으로 간주. 이것도 뭐 기출론점 짚돕기 쉬운 겁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 임장의 국가를 대표할 사람으로 한 명만 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람도 지정할 수가 있다. 저것은 이제 조약문에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렇게 아마 해석론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1번과 4번 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라고 한 것 같은데 4번은 뭐 그 해석상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1번은 추인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당연히 있는데 앞에다가 그 국제기구 파견된 대표 이것을 넣어가지고 왜냐면 저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저 문장은. 그래서 좀 어렵게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도. 네, 요건 가분성 문제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내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4조 가분성 문제인데요. 사실 문제는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잘 보세요.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 3번과 4번을 보게 되면 가분성 적용 조건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44조 3항인데 가분성 적용 조건이 처음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1번은 강박이기 때문에 분리가 허용 안 되겠죠. 절대 무효고요. 2번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답은 좀 쉽긴 하네요. 답은 얘는 이제 절대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가분성 안 된다는 뭐 이런 거고요. 국가대표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일단 국가대표 부정은 가분성 인정이 되는데요.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규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가 없다. 저게 가분성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인데 기만 저것도 가분성 인정되긴 해요. 임의적 분리라고 하는데 저 3번과 4번은 임의적 분리라고 하거든요. 4번 기만을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형한 국가는 해당 조약 이 조항이 조약의 잔여 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 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저게 분리될 수 있고 부당하지 않고 계속적 동의 본질적 기초가 아닐 것. 그러니까 지금 3번과 4번이 가분성 인정 요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걸 이제 넣어서 문장 어렵게 만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답은 뭐 제가 볼 땐 쉬워 보이는데 역시 좀 어렵게 느끼게 하려고 그냥 주지 않겠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가 면제 협약인데 이것도 문장을 보면은 기출을 그대로 낸 게 아니에요. 문장을 보게 되면 역시 조약집을 보고 냈거나 알 수가 있어요. 네, 옳은 것은요.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타국 법원이 관할권 행사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뭐 안 되는 건데 이것이 여러 번 나왔던 기출 집토끼 논점이고요. 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 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저 재판 관할권 동의가 면제의 묵시적 포기에 대한 건데요. 이 면제론 묵시적 포기가 좀 중요했는데 출제가 됐고요. 저 묵시적 포기가 아니거든요. 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거 면제를 주장하려고 나갔잖아요. 이것도 뭐 면제의 묵시적 포기가 아닙니다. 즉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요.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 계약을 통해서 명시적 동의 포기죠.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면제 포기에 대해서 쉬운 문제인데 문장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외교관계 비엔나 협약입니다. 옳은 것은 계속 옳은 것은 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약간 압박감을 좀 받거든요. 옳은 것은 그러면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조약 규정에 있는 거고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강제 집행 조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단서에 보게 되면 외교관에 대해서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무관한 상업활동 면제가 안 돼서 재판을 할 수 있고 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까지 나왔었거든요. 저거 이제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할 수 있냐? 저 논점은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간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 데 원자 의무가 없다. 네, 요것은 이제 많이 나왔던 이제 조항에 원자 의무가 있겠죠. 접수국과 파견국과 외교관과 단절되는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간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이 논점은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논점인데요. 저게 단절이 되게 되면 무력 충돌 발생 시에도 이제 공간 불가침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외교공간 보호 의무는 존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가침하고 공간 보호 의무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 논점이 처음 나왔습니다. 자, 다음 6번인데요. 해양법 계급관할권인데 예, 여기도 보면은 답은 좀 쉬워 보이는데요. 예, 1번 공해, 군함, 계급 이외의 어떤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 완전 면제, 절대적 면제, 저건 쉬운 논점이고 2번 모든 국가는 타국 자국 기회를 개항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를 요구한다. 이 논점은 처음 나왔습니다. 개국의 의무에 대한 건데 처음 나왔고요.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신료 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납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보편주의라는 이야기인데 마약 단속은요 기국주의거든요. 네, 저것도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보편 관할권에 기반한 처벌은 딱 하나죠. 해적밖에 없어요.
노예수종 선박도 귀국주의거든요. 마약도 귀국주의입니다. 요건 그 임검권도 없어요. 임검권도 귀국주의예요. 임검권은 법연주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처음 나왔고 이제 뭐 다시 이제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처음 나왔거든요. 모든 국가는 자국주의를 개양한 선박에 대해서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상황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역시 귀국주의입니다. 그래서 귀국주의의 근본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건데 저것도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볼 때 조금은 이제 선별해서 볼 수밖에 없죠.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저런 것들이 이제 로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조약 공부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면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본서 책에도 잘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크게 참 강조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수업할 때. 자, 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좀 쉬운 문제입니다. 영에 대한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의 상공, 해저, 하충터 전부 다 해수 자체에 대해서 미치거든요. 영에 정박하고 있는 그 선박에 대한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 소송 절차를 위하여 강제입행이나 납포할 수가 있다. 원래 안 되는 건데요. 예외적으로 되는 게 저거 그 정박하고 있는 것은 되거든요.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에는 여기 선박에 대해서는 내수에 들어갔다 왔죠. 그럼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 저거 예외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 바깥 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이것도 처음 나온 논점인데 이것은 제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문장이 좀 보면은 뭐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 조약 원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내라는 것을 금방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약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좀 쉬운데 저 4번도 처음으로 넣음으로써 어렵게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주권 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 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는 70년 유엔 총회에 채택된 국가 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보통 그 유엔 헌장하고 저 우호관계 선언하고 이렇게 보통 비교해서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유엔 헌장 2조에 있는 건데 2조 1항, 3항, 7항이죠. 1항, 3항, 7항에 있는 건데 저기 처음 아닌데 저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처음 나온 논점이고요. 네, 유엔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에 취한 조치는 즉각 안보리에 보고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 국내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유엔의 강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얘는 뭐 2조 7항 단서 여러 번 나온 것이고요. 2번도 항상 나오는 겁니다. PCIJ는 윈블던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저 논점도 처음 나온 논점입니다. 윈블던 사건도 아마 처음 났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2번과 3번은 금방 아셨을 것 같고 1번과 4번 중에서 고민을 했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윈블도너 사건은 처음 나왔는데 저기서 주권 제약을 말했는가? 판례집을 공부를 하셨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윈블도너하고 주권 제약하고 이렇게 헷갈리고 일본에서 좀 헷갈렸겠죠 아마도. 네, 이 헌장에 있는 거고 저기 우호관계 선언에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호관계 선언이 저 맥락에서 나온 것은 제 기억상 처음인 것 같아요. 4번도 처음 나왔고. 국가 관할권인데요. 관할권이란 국가 주권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 주권을 구체화시킨 거죠. 입법 관할권 다 포함된 얘기고요.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범죄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나왔던 논점이고요.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인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뭐 속죄주의 확대 논리인데요. 제도 여러 번 나왔던 거고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가해선 개국주의로 돼 있거든요. 관습법상 그렇고 협약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제기될 수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로 보여주고요. 자, 전문기구 이것도 좀 어렵다 그러시던데 전문기구 유엔은 전문기구 정책과 활동을 조정해서 권고를 행한다. 유엔 총회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9세기에 설립된 만구편연합과 전기통신연합은 유엔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공부를 책에 다 19개 전문기구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요.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책을 가볍게 보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던데 어떤 분은 거기 19개 쭉쭉쭉 있어가지고 제가 봤어가지고 금방 찾았던데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수험서에 있는 것을 빼놓지 말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행본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두껍죠. 어떤 분은 뭐 1500페이지, 어떤 분은 1800페이지여가지고 양이 좀 많은데 그래서 수험서에 있는 것 정도는 다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3번 경찰이 전문기구가 유엔과 제2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저렇게 문장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조약문을 그대로 낸 겁니다. 유엔 헌장을. 유엔 총회에 의해서 그러한 권한이 보일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공개적 위원을 요청할 수가 있다. 뭐 다 나왔던 논점들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고요. 2번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그 소거법으로 해서 혹시 2번을 몰랐더라도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총회입니다. 옳은 것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이거 처음 나왔거든요. 헌장에 있는 건데 5명이거든요. 처음 나왔어요.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 안보 유지에 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및 권고할 수가 있다. 저게 이제 아마 안보리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고할 수 없거든요. 그 논점이 자주 나왔는데 그 논점을 염두에 두고 만든 문장으로 보여지고요. 회원국이 만 2년분의 분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총회는 분담금 연체 사유와 관계없이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없다. 저게 이제 단서가 불가항력이 들어가 있거든. 불가항력을 못 냈으면은 투표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점을 이제 숨겨놓고 찾아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나왔던 것들인데 논점을 감춰놓고 찾아봐 이렇게 나왔네요. 중요 문제 출투 3분의 2 이상 찬성 가결 요것은 잘 아는 거고요. 기권은 투표로 간주하지 않은 여기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기권은 사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기권 뭐 책에는 이제 써놨습니다만은 그래서 투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여기 살짝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1번 뭐 5명 아실 거고 2번은 좀 숨겨져 있어서 혹시 몰랐을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렵게 내시려고 많이 애를 쓰신 문제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지위인데 역제법과는 옳은 것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제가 세분이 나눴는데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없죠. 예,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유효평이 된다. 재량이기 때문에 입국 거부할 수 있어요. 칼보 조항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걸 이제 배척하는 것이 칼보 조항. 쟤도 좀 나오긴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칼보 조항도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래도 뭐 기본적인 논점이고요.
IELTS 외교보호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많이 연습하는 건데요. 이중 국적국 사원간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른바 지배적 국적국이죠. Dominant Nationality이면 가능합니다. 예, 또 대체로 좀 쉬운 문제로 보여지네요. 네, 13번 국적에 대한 거 이게 법무부 들어가는 사람들 뽑는 시험이라서 이런 뭐 그죠? 국적이라든지 뭐 범죄인 인도, 외국인 보호, 인권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해양 경찰 시험 보게 되면 그 해양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국적 옳지 않은 것은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총의 결의입니다. 해양법 협약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 기회를 개항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네, 귀국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장이 좀 길잖아요. 저렇게 나오면은 원문을 긁어다가 붙인 거예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된다. 예, 부부 국적 독립주의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예, 부부 국적 독립주의를 알고 있는데 조약을 정확히 안 봤으면은 이 말이 그 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죠. 뭐 추측은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그 외국 국적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 취득 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 들어가서 국적법이 계속 나와서요. 제가 기본서 개정하면서 좀 자세히 많이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쪽이 좀 확대될 수가 있어. 저것도 뭐 책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핵무기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무기. 요게 이제 좀 약간 킬러 느낌이 있는데요. 핵무기의 비확산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 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찰을 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NPT는 이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가볍게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인데 책을 잘 보셨으면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결혼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왔던 거라서 좀 어렵게 느끼신 분도 계셨어요. 그다음에 2번 포괄적 실험 금지 조약 CTBT라고 그래요. CTBT인데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 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논점도 상당히 까리까리한 논점이었을 거예요. 저게 이제 44개인가 있거든.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걔네들이 다 비준을 해야 발효가 되는데 핵무기 보유국 중에서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비준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 미발효 조약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의 존속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저건 아직 그 국제 정치학에서도 아직 안 나온 건데요.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저거 탈퇴가 허용이 되는 조약입니다. 이건 제 추측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문제입니다. 핵무기의 실험, 생산, 비축, 배치,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된다. 이게 이제 비핵지대 조약이라고 그러는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그 7구 외형제 하신 분들은 이걸 금방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제법 결혼만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괴로웠겠다. 이거 문제 볼 때 약간 킬러 느낌이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킬러 문항들은 그 정말 그 공부 안 했을 것 같은 문제를 찾아서 내는 경우가 있던데요. 아직도 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를 찾아서 내는지.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15번입니다.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 옳은 것은 뭐 결혼 시험이 시사를 잘 반영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뒤에 보면 통과통합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력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 간 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골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시사를 약간은 저는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고르실 때. 자, 1번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 전쟁 포기를 위한 일반 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저게 엄격히 통제하지 않는 게요. 저 부전조약의 좀 비실효성의 근거로 삼거든요. 국제연맹규약은 이 규약을 위반하여 진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서 일정한 경제 제조 처리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취할 의무가 자동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경제 제재는 그렇습니다. 예, 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된다. 총 군사력만 포함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을 해요. 계약상 채무 회수를 위한 무력 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 저게 보통 드라고 포토 조약이라고 해서 1907년에 체결된 건데 드라고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약간 난도를 주기 위해서 낸 문제로 보여지고요. 이건 좀 그 문장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제조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조약상 명확해 보이진 않는데 해석상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유보에 대한 거 항상 나오죠.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의변 의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 철회를 위해서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방행위이기 때문에 철회는 동의를 요하지 않고요. 또 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보에 대해 이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 발생. 효력 발생은 통보를 접수한 때 도달주의가 적용되거든요. 유보에 대한 이의는 모두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취약국 및 조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국가에 통지돼야 한다. 이것도 대체로 조약 문장의 조약 법약을 그대로 내 문장이고 답은 13입니다만은 조약을 낸 거죠. 조약 문장을. 네, 남극 조약인데 이것도 어렵게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항상 하는 건데요. 왜 어렵게 느꼈을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세요. 남극 조약의 어떤 규정도 기존의 남극 지역에서의 영토 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가 늘 공부할 때 남극에서 영역유권 주장 뭐라 그러죠? 동결되어 있다. 동결. 저게 동결의 의미예요. 동결. 또 남극 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군사적 목적으로 쓸 수가 없죠. 근데 평화적 목적이면 군인도 이용할 수가 있다. 항상 나오는 논점이잖아요. 네,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떤 취약 당사국도 남극 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 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감시원을 지명할 수가 있죠. 남극 지역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 지역에서의 영토 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저것도 그러니까 영유권 주장 등이 동결되어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남극 조약을 읽어봤으면 좀 쉽게 느껴질 만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조약문을 봐야 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국제 통과 방식, 통과 토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좀 뭐 제가 보기엔 그 시사를 반영한 문제일까 생각하는 거죠. 통과 통항은 모든 선박 항공기가 영향을 쓰는 권리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군함, 항공기도 다 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 사이에 있는 해입의 경우 요것은 통통은 안 되죠. 무통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무통해협 세 가지는 뭐 주구장창 공부하고 나오는 거고요. 3번 논점 처음 나왔거든요. 해협 내 정례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 개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 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건 원래 무통이면 무통이고요. 원래 통통이면 통통이거든요. 그래서 무해 통항과 통화 통항 둘 다 됩니다.
4번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 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 통항은 허용되지 않고 그 해협에서는 무해 통항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통 해협 세 가지 항상 나오는 논점이고요. 그래서 3번 논점 처음 나왔는데 답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대기 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 체제, 이것도 살짝 어렵긴 했어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요. 이건 그 87년에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예,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염화불화탄소와 할론 두 가지죠. 네, 이번 파리 협정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결정 기여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사국과 완화 성과를 이전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단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일단 저것도 애매하거든요. 사실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결정 기여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사국과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저것은 일종의 그 배출권 거래와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의무란 표현을 써서 조금 쉽게 느끼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뒷부분은 처음 나왔어요. 뒷부분은 파리 협정 중에서 약간 마이너한 논점인데 저걸 또 냈네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협약은 협약 당사국의 공동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 개발을 증대시켜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요것도 죄악문을 그대로 낸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조금 많이 나왔던 논점이고요. 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나 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는 민간 및 공공기구도 청정개발체제 집행유사회의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 참여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건 청정개발체제 개념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 민간 공공기구 들어가냐? 요건 또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약간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고요. 네, 20번은 얘도 다 처음 나온 논점들인데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하는 협정은 SPS 협정이죠.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 개도국 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모든 협정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빈 개도국의 고려. 무역에 대한 기술장비 협정은 국제 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사회 경제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 방법 및 공정의 보존을 위한 적합 판정 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개도국 의도 조치입니다. 보조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출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저게 이제 수출 보조금이고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또 적용하지 않는다. 농업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 보조금이 국내 보조 감축 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이제 조약의 내용들을 다 봐라 이런 느낌보다는 WTO 기본 원칙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이제 다 처음 나온 논점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한 3-4개 정도가 어렵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유추해서 푸신 분들은 뭐 90점, 95점 많았던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문제가 살짝 어려워 보이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대비 방향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뭐 대비 방향이라고 해봐야 뭐 뻔한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국제법의 거의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었으므로 전범위를 고려 공부한다. 이거 뭐냐면 선별적으로 공부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책에 뭐 NPT라든지 해양법의 귀국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도정서 이야기라든지 책에 다 있습니다.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이제 신경 써서 받는가 안 받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대비하실 때는 뭐 당연하지만 일단 수험서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다 본다. 다만 이제 강약을 좀 조정해서 먼저 볼 거 나중에 볼 건 있겠지만은 빼놓지 말고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조약 문장 출제 빈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필수 조약 위주로 조약 공부를 한다. 그래서 사실 그 남국 조약이나 뭐 교토 오정서 같은 것은 필수 조약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여러분이 그 조약문 뭐 제 책 보면 되게 두꺼워가지고 아니 엄두를 못 내시던데 일단 필수 조약은 공부를 다 하시고요. 비필수 조약들은 뭐 예컨대 주요 조약만 본다라든지 선별적으로 본다라든지 물론 다 보면 제일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좀 약간 차선책은 제가 조약을 좀 요새 말로 발골해서 만든 그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약문으로 다 보기 힘드시면. 어쨌든 제가 그 7급에서는 필수로 다 말을 하거든요. 조약 보는 것에 대해서. 결혼 시험에서는 약간 주저했었거든요. 결혼 시험에까지 내가 조약문을 봐야 되라고 할까? 그래서 올해 시험 보고는 이제 당연히 조약을 좀 필수로 생각을 하시고 봐야 좀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년 출간직은 그 연수를 받고 온 분들 말을 들어보면 어떤 객관적으로 이 선발 인원을 줄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법무부에서 이 공소청 이런 거 출범을 하면서 예산을 좀 배정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줄였다고 하는데 뭐 저도 정확히는 않습니다만은 들은 이야기라서 내년에 좀 선발 인원이 지금보다는 좀 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조약 공부는 좀 필수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제가 강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할까요? 판례. 축소가 돼요. 엄청 대폭. 자기는 5개니까 5분의 1이잖아요. 근데 판례 보통은요, 5개, 6개인데, 절반은 나왔던 거, 절반은 새로 나왔어요. 보통은. 또 윈블런 사건도 처음 나왔다 그랬잖아요. 처음 나온 게 몇 개든 간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난도 상향을 위해서는 판례가 폭넓게 출제될 수도 있으므로, 수도 돈 안 넣는데, 판례도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 어떠세요? 판례 그 제 책 203개밖에 안 돼요. 뭐 행정법 이런 판례만 엄청 많잖아요.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판례집은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되고 양이 엄청 많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기출론점이 다수 출제되고 있으면 기출론점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딱 보고 기출을 내 이런 것도 느낌 올 정도로 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전범위 커버를 위해서 단권화를 하고 반복한다. 단권화는 뭐 기본서로 하셔도 되고 요약집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약문에 대한 적응률 높이와 함으로 조약 공부와 함께 관련 문제를 풀어본다. 당연한 얘기고요. 패권반 등을 통해서 저건 이제 선전인데 광고인데요. 패권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본 논점 및 고난도 논점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패권반이 꽤 인원들이 들었었는데요. 그 강의를 수강하셨는데 그 대체로 점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고득점도 있었고 근데 그 어렵게 나온 거에 비해서는 좀 제가 느끼기엔 좀 선방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논점들을 연습해서 그런가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커리 말씀드릴게요. 학원 실강은 보통 그 7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심화에서는 뭐 경제법, 조약 판례를 다 하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보통 일반국제법 제일 많이 19개 나왔잖아요. 올해도. 뭐 주로 하는 거고 기출, 적중, 실전, 동형 저렇게 기본 커리가 쭉 갑니다. 쭉 가는 저런 것들은 이제 인강으로도 서비스가 되는 것들이고요. 고급 패권반은 요건 실강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고 저건 제가
그 2개월 단위로 커리를 짜 가지고 조금만 잘 따라오시더라도 공부에 좀 이렇게 스케줄이 잡히도록 하는 데 포커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복습 동영상이라고 해서 뭐 이건 인강 서비스는 안 되는 건데요. 좀 거리가 먼 분들은 이제 실강으로 등록을 하는데 못 오시는 그 복습 동영상을 보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온라인 관리반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조금 이제 제 카페를 통해서나 또는 그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들인데요. 좀 좋게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활용이 나름이겠지만.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어렵게 전반적으로 어렵게 나왔더라 그래서 좀 많이들 그 고배를 마신 분도 계시고 그러던데 준비를 다시 잘 인생 정비를 해 보시고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험 공부를 그 다시 하실 거면 좀 빨리 시작하면 좋겠어요. 보통 뭐 알바도 하고 여행도 가고 놀다가 한 9월 달, 11월 달 이때 또 다시 시작하시던데 5, 6, 7, 8, 9, 5개월이잖아요. 그래서 하실 거면은 제 생각에 5월 달 정도부터 바로 뭐 지방도 하고 하시겠구나.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어쨌든 하실 거면은 좀 시작을 좀 빨리 해서 공부를 하면서 뭐 알바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고 해서 매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하여튼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